자, 이제 해볼게. 여기가 어디냐면 49쪽, EBS 49쪽입니다. 수트 49쪽을 하겠어요. 49. 자, 여기에는 정훈이라는 사람이 썼던 월곡 답가라고 있군요. 그죠? 아, 이게 월곡 답가인데, 월곡 답가네.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답가라니까, 아, 월곡에 대한 답을 하는 노래죠? 그죠? 그러니까 월곡은 아마 뭐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힌트를 좀 얻어볼게. 뒤에 50페이지에 힌트가 살짝 나왔어. 3번 보기 박스를 먼저 가야겠죠? 보기를 참고해 달랍니다.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합니다. 오호, 그러면 자, 3번 보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고요. EBS 문제 또는 수능 문제가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들이 잘 나왔어요. 보시냐면 작가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대요. 당연히 있겠지 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겠죠. 내가 뭐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뭐 어떻든 간에 통일을 좋아해 어떻든 간에 있을 거야. 그런데 얘들은 이 얘기를 하려면 다양한 것을 활용한대요. 그러면 뭐를 활용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이래요. 그러면 특정 대상이나 또는 뭐냐면 사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나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을 통해서 바로 삶의 방식을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표현한대요. 그러면 지금 요게 특정 대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한다는 게 지금 요겁니다. 정훈의 월온 답가입니다. 이게 우리 EBS 정훈의 월곡이 아니라 월곡 답가가 얘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월곡이라는 놈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월곡은요, 의병장이고요. 임진왜란 의병장입니다. 이 월곡은 긍정적인 사람일 텐데,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다고 합니다. 의병장이었고요. 호야, 월곡 우배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배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배선이라는 사람. 그럼 결국 뭐냐면 특정 대상 사람, 즉 월곡 우배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면 대충 감이 오죠. 그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결국 우배선이라는 사람이 월곡이고 얘가 같은 사람이고요. 얘를 아마 예찬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하거나 이럴 거야. 그러면 여기 공간은 왜 나눴냐면 요건 이따가 다시 연결할게요.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EBS에 나왔거든요. 그죠? 뒤쪽에서 보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로 연결하고 일단 월곡 답가를 먼저 배우고 요거를 연결할게요. 요걸 연결할게요. 자, 이제 3번 다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줄쳐야겠다. 나왔다. 주제가 있네.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답니다. 아하. 그럼 대충 했다. 월곡 답가는요.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래요. 답하는 노래라고 했고요. 이걸 통해서 작가는 뭘 하고 싶으냐면 주제를 얘기했어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래요. 그러면 월곡에 대한 그리움. 볼 수 없으니까 그리움. 그 다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니 안타까움. 이런 걸 얘기했대요. 주제를 아예 이미 알려줬네. 그죠? 월곡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그러면 3번 보기 박스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나 봐.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월곡 우배선입니다. 우배선인지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월곡이라는 거. 특히 월곡을 벗이라고 부르며
월곡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신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곡을 벗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월곡이 되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뭐냐면 월곡 같은 삶이군요. 나는 월곡 같은 삶이 좋아요. 이런 얘기인가 보다. 자, 왔어. 그럼 앞으로 와서 한번 보자고. 요 놈은 연시조군요. 그 옆에 1수, 4수, 5수, 9수 막 나왔으니까 연시조라는 얘기지. 연시조. 연시조는 시조는 제목이 없는데 연시조는 뭐겠어? 제목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야. 월곡에 답하는 노래고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얘기할 거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거고. 그럼 1수부터 해볼게요. 1수부터 한번 차분히 한번 보자. 옛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 갈 것 많은, 같지만은 이거네요. 그렇겠죠. 뭐 사람의 얼굴이 뭐 크게 뭐 변화가 있겠어요?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옛사람을 그리워한다고 했으니까 옛사람의 동그라미 땅 쳐야겠죠. 근데 3번 보기 박스에서 이미 누구야? 얘가 월곡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월곡을 그리워한다. 보기 박스에서 누군가 그리워한다고 그랬잖아. 지금도 옛사람이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간으로 합니다. 그가 옛사람이 지금도 계신다? 아마 마음속에 간직한다 이런 거겠죠. 보기 박스를 봤을 땐 지금도 볼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지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그럼 1수에서는 옛사람이 있군요. 그죠? 옛사람. 옛사람은 바로 뭐야? 얘가 나의 벗입니다. 얘가 나의 벗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긍정적이고 화자가 어쩌래요? 이거를 이 옛사람을 뭐 하는 거야? 그리워하고 있군요. 그리난고 했으니까 그리워하고 있군요. 그리움 이거네. 그립다라는 건 볼 수 없으니까 그리워하는 거죠. 알겠어. 그럼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옛사람은 나의 벗이고 걔가 뭐야? 월곡이죠. 3번 보기 박스에서 월곡을 벗이라고 칭하여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월곡입니다. 얘는 월곡. 결국 화자는 월곡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수. 청송, 푸른 소나무 정도 하자.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장이라는 건 장막이라고 우리가 더 많이 알죠. 벽. 이거 봐라. 소나무로 울타리를 심고 백운으로 장막을 두른답니다. 뭔가 좀 가리고 싶은가 보네. 초옥삼곡을, 초옥삼간이네. 초옥자, 그럼 초가집 3칸이군. 숨어 계신 저 네번님. 그러면 초옥삼간에 네벗이 거기 있군요. 흉중의 가슴속이죠. 진념이 없으니, 진념 밑에 봤더니 속세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래. 그러니까 진념 자체는 세몰태고 진념이 없은 건 동그라미겠지. 그를 사랑하노라. 아하, 그래. 그러면 이제 4수에서는 여기가 지금 울타리가 이렇게 있나 보다. 그죠? 벽. 그죠? 일종의 울타리나 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벽을 있는데 저 위에서는 무엇을 울타리로 삼고 있냐면 백운으로 울타리를 삼았대. 백운이 있고요. 밑에는 청송 정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울타리를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애는 초옥삼간에 있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기가 바로 뭐가 있어? 속세가 여기에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가로를 칠게. 속세란 말 없으니까. 이게 나는요 너무 싫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속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운과 청송인가 봐.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 되게 속세를 차단하는 기능인 백운과 청송은 긍정적으로 인식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초옥삼간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초옥삼간. 얘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에는 초옥삼간에는 내 벗이 있다고 그랬죠? 내 벗이 여기 있어요. 즉 누가 있냐면 월곡이 여기 있는 거겠지. 근데 내 벗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얘는 이 벗은 뭐가 없다 그러지? 진념이 없답니다. 진념이 없대요.
속세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가 명예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군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집념이 없다는 건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지. 그러니까 집념이 없다는 내 벗은 어떤 거야? 되게 얘도 긍정적인 거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나는 벗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만약에 이 속세에 어떤 것들이 와서 접촉을 하면 때가 묻겠죠. 그러니까 백운과 청송이 때가 묻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벗은 순수를 유지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이게 사수였고요. 그 다음 오수. 됐죠? 이제 했지? 오수 갈게요.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 벗은 월곡 우배선이죠. 월곡.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입니다. 용추동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리산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지리산 익숙하지만 옛날 조선시대 생각하면 얼마나 험준한 산이겠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님이 어디 있냐면요. 가기도 힘들어. 저 지리산 가시면 그 용추동 있잖아. 그 밑에 산다니까 거의 가기가 힘든 거야. 구름다리 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구름다리 위가 좀 높은 데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옵니다. 아하,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네. 결국 아까 이런 나는 월곡 우배선을 보고 싶은데 아마 의병장 우배선이 죽었으니까 못 보잖아. 근데 그것이 뭐 저승이었던 천국, 천당에 갔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비유했나 봐. 용추동 밖. 그 용추동에서 더 멀리 가야 되고요. 거기서 저 구름 위에 올라가야 있는 게 우배선인가 봐요. 자, 그러면 벗인데 이 벗은 나에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냐면 인간 속세에서 용추동, 지리산 인근만 해도 되게 험준한데 용추동 밖이랍니다. 용추동 밖이래. 그 험준한 곳에서 터들어가야 돼요. 거기 이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플러스 구름다리 위에 있대요. 구름다리 위에 있다는 거니까 거의 만날 수 없는, 거의 볼 수 없는 뭐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없는 거죠. 아마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천국, 천당, 천국 뭐라고 지칭하든 간에 여기 간 거야. 저승이었던. 그러니까 화자가 어떻게 해요? 이 벗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꿈속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한다? 꿈속에서 만난대요. 꿈속에서 만났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그리움의 표현이겠죠. 꿈속에서 만난다는 건 바로 요것은 바로 그리움의 표현이겠죠. 나 어떡하고 있어? 벗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현실에 산다면 바로 가서 만날 텐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의 그 험준한 용추동만 해도 나는 갈 수 있는데 이게 용추동 밖이네. 그러니까 좀 보기가 힘든가 봐. 너무 그리워하니까 꿈속에서 안 만날 순 없어요. 간대요. 다음 칠수. 매는 산은 첩첩하고 겹겹이 있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고인은 누구겠어? 이미 죽어서 만날 수 없는 월곡 우배선이겠지.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매와 구름은 세모를 쳐야겠다. 그죠? 분명히 고인의 집이 있는데 산이 첩첩해서 못 보는 거고 구름이 잦아서 못 본다며. 그러니까 매와 구름은 세모세모 쳐야겠다. 마음만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마음속으로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정리하면 고인의 집터가 있어요. 우배 선생의 고인의 집터가 있나 봐. 내가 좋아하는 건 고인을 좋아하니까 고인의 집터도 역시 통째로 긍정이겠지. 그죠? 그런데
자, 화자가 얘를 바라볼 수가 없다고 있죠.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못 보냐면 거기에 뭐냐면 구름과 산이 접점이 있죠. 구름과 매, 산이 있어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과 산, 매, 얘는 부정이죠. 보지 못하게 하는 고인의 집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단절시키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안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써?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그 길을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 마음으로 그리워한다란 얘기겠다. 결국 그리워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네. 다음 구수. 구수는 여기다 쓸까?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4시 갈 것인가. 상산에 체지하려 4시 간다는 건 그 밑에 좀 해석 좀 써놨어요. 중국 고사입니다. 중국 고사야. 한나라 고조 때 4사람의 백발노인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상산에 숨어서 버섯을 캐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중국 고사에서 상산사호 하면 이 중국 노인 4명을 얘기해요. 중국 고사야.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을 어떻게 해서 거부하고 자연에서 은거했던 사람인가 보죠?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우리 둘은 뭐냐면 월곡 우배선과 화자입니다. 우리 둘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요. 우리와 같이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따라올 일이 없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본 놈들 외적들을 물리치고 가는 나라를 충성하는 이 마음이 속세는 사람은 그걸 가치롭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굳이 뭐 많은 사람 데리고 갈 필요도 없어. 좋아하는 우리 둘만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올 리 없다라는 거 밑줄 치고요. 세속적 가치만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속적 가치만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돈이 되거나 관직이 되거나 이런 것만 좋아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도 충분해. 왜냐면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질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를 않을 거거든요.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갑시다.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맙시다. 그러면 자 이제 구수는요 세상에 나왔나 봐. 세상은 뭐라고 했냐면 어지러운 일들이 있대요. 여기에는 어지러움이 있대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세상은 온통 어지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떠나자. 어디로 가자? 떠나자. 함께 떠나자. 떠나고 싶은 거죠.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속세와 떨어진 어떤 자연이 어느 공간으로 가고 싶은 거죠. 어느 공간으로 가자. 이런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벗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이 속에서 벗과 함께 하고자 하죠. 속세 사람들은요 나와 월곡 우배선에 대한 가치로움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떠나자. 어디로? 자연 속으로 가자. 속세와 강옥 쪽으로 멀리 갈 수 있으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담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한 3문제 정도 슬쩍 한번 풀어보고 까먹기 전에 3문제 풀고
이걸 지우고 답은 수특에 같이 있으니까 보시고.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처음 했던 지점으로 다시 가볼게요. 채점할까요? 30초. 방법 시험 제비서 하나 가져가는데 너 가져갔니? 누가 가져갔지? 어떤 놈이 가져갔지? 자, 이제 해볼게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월곡 답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특정 대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표현했다. 그게 뭐였냐면 정운의 월곡 답가였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 슬쩍 빠졌었어요. 공간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요쪽을 가져와 볼게요. 요거와 연결된 건 어디냐면 EBS 82쪽. 요거는 EBS 수트 82쪽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 82쪽이 어디냐면, 자, 우리 주어진 프린트물 현대시 3입니다. 주어진 프린트 현대시 3에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도 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84쪽에 3번을 한번 볼게요. 84쪽에 3번. 자, 84쪽에 3번에 봤더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해달래요. 이육서와 윤동주는 방의 이미지를 통해, 아하, 방이군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특정 공간이 어디였냐면 방이었습니다. 출처 현실이나 자기 내면에 대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얘에서는 방이었습니다. 특정 공간인 이 방을 통해서 뭐 할 거냐면 현실이나 여기를 통해서 현실이나 어떤 자신의 내면 의식을 표현했대요. 내면 의식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했네. 아까 했잖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표현한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내면 의식을 표현한 거지. 특정 공간. 좀 더 읽어볼게요. 84쪽 하고 있어요. 가는, 이육사의 가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자, 이육사 작품에 뭐가 실렸냐면 황혼이라는 작품이 실렸거든요. 여기랑 연결을 알아봐. 얘는 골방 안에 있는 화자가 자신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관심을 넓혀가며 타자 지향적 삶을 추구한답니다. 그러면 내면 의식을 표현했군요. 바로 뭐냐면 골방 안에서 넘어가서 뭐 한다고요? 뭐 있어? 타자 지향적 삶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골방에서 바깥으로 갔더니 황혼을 봅니다. 얘와 뭐 할 거냐면 나름대로 골방에서 커튼을 걷고 나가요.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황혼이, 나는 외로워서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황혼이 나를 싹 감싸주면서 왠지 위로를 받았어요. 이 황혼으로부터 나는 뭘 받았냐면 일종의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알았어.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구나. 황혼도요, 우리가 아주 오색찬란한 빛이 있는 이런 화려함, 이건 아니잖아. 하지만 아주 소박해도 함께 있다라는 게 힘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도 이 힘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지,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황혼에게 힘을 얻었으니까 딴 소외된 사람을 만나서 힘을 줘야지, 이런 내용이 얘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죠? 타자 지향적 삶 추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할까? 이런 걸 통해서 타자 지향적 삶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내면 의식을 표출했군요. 다음, 이때 방에 고립되어 협소한 공간이 아닌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에서 소통하러 밖으로 나가니까 그냥 고립된 게 아니죠. 바깥으로 소통하러 나가니까 얘가 뭐래요?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닌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개방성이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왜 확장성이냐면 내가 황혼에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 힘 괜찮은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확장성. 중간에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윤동주의 나 작품에서는 그거는 이제 윤동주의 작품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그죠? 자, 얘가 나왔어요. 요게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얘는 볼게요. 어둡고 고립된 방을 암울한 시대 현실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공간입니다. 아하, 얘도 고립된 방이 있나봐. 그죠? 고립된 방.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럼 고립된 방이니까 여기는 이제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을 또는 자신이나 현실이랄까? 자신이나 현실을 인식합니다. 아,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랬구나 라는 거야. 나를 되돌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나를 성찰하는 것도 좋고요. 어떤 자기 성찰이라고 해도 좋고요.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느끼겠지? 그 다음, 시상 전개에 따라 방은 이전보다 밝아진답니다. 그러면 점차 밝아지는 거네? 이는 자아를 성찰하며 현실을 이겨냈다는 결심입니다. 얘는 뭐냐면 점차 밝아지는 방이래요. 밝아지는 방이래요. 그러니까 점차 개선되는 거지. 고립되어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개선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 일종의 얘가 바로 극복 의지를 가져요. 이런 거네. 특정 공간, 여기서는 방을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파하고 있죠. 방, 공간을 중심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표현했네. 그죠? 같이 연결되네. 자, 그러면 어디? 황혼으로 해보자. 황혼이네. 이육사 나오니까 뭐 저항시겠죠. 당연히 이육사가 나오면 윤동주랑 함께 나와야죠. 아예 여기는 같이 맞물어줬네요. 이렇게. 1940년대 저항시인이죠. 1940년대 저항시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비판적인 시를 쓰는 거겠죠. 저항시인이니까 현실 비판적이겠지? 저항시인이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육사는 어떻게 써요? 좀 남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희생정신이 나온다 그랬죠? 해방이 된다면 두 손이 흠뻑 적셔도 좋으련, 이런 거처럼 해방이 되면 내 손이 잘려도 괜찮대요. 막말로.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이런 거. 이육사의 광야에서는 어떻게 써요? 내가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따라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윤동주는 자아 성찰을 합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를 주로 쓰는 거고요. 윤동주는 자아 성찰을 하는 시들은 대부분 뭐냐면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신의 어떤 소명을 다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 배웠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처음엔 골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삼각형을 쳐놓은 것은 뭐냐면 나의 골방은 커튼이 닫혀있을 당시에는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모친 거야. 커튼을 걷고 이제 소통하는 겁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답니다. 그럼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서 바깥에 은은한 황혼이 있는 겁니다. 황혼과 소통을 합니다.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입니까? 늘 외로웠는데 이렇게 황혼이 나를 받아주니 너무 기뻐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줘라. 나와 소통하자.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이런 거겠지?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춰보련다. 너무 반가워요. 너를 보고 싶었어. 만났으니 좋구나. 이런 정도. 그리고
너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너의 품에 안겨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외된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네가 나를 보듬어 안다 보니까 나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난 힘이 됐어. 그러니까 그 힘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거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밑에 구체화됩니다.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보내주고 싶고요. 거기 네모 쳤지만 세모 치고 싶었어요. 그죠? 소외된 사람 세모 치고 싶었는데 그 기술이 안 돼서 제가 네모를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이야. 종소리, 저문, 산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외로워 살고 있는 수녀들에게도 나는 저게 입술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위로와 위안을 주고 싶어요. 이런 거지.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 갇혀있는 사람들,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도 어떻게 해서 황혼에게 준 그런 힘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를 탄 행상대에게도, 행상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쇠모겠죠. 외로운 거겠죠. 사막 속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거야. 아프리카 녹음 속 활을 쏘는 토인들에게도, 토인도 역시 마찬가지요. 뭐 미개화됐죠.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외된 거죠. 일종의.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지구의 반쪽이라는 건 그 써놓기도 했지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나는 잘 사는 사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반대쪽에 소외된 사람에게 나의 힘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내 5월에 골방이 아직도 또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골방에 동그라미 쳤는데 그 위쪽에 골방은 세모였죠? 차이가 좀 보여요. 처음에는 소통하기 전에는요, 나는 왕따 가봐, 나는 외로워,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골방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힘을 얻은 거야. 난 여기서 나가서 어디서 더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늑한 겁니다. 아까와 달리. 아까가 외로운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뭘 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나 내일도 그 누군가 외로운 존재가 있으면 커튼을 걷고 전파할 거야. 암암이 사라진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봅니다. 됐네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상황은 내 골방, 나는 지금 현재 나는 골방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에 이 골방은 외로운 골방이었습니다.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골방은 부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소통을 합니다. 커튼을 걷고 하면서 누구와 소통하냐면 황혼과 소통을 합니다. 황혼이라 하면 해질녘이니까 아주 뭐 휘황찬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붉은빛으로 은은하게 감싸는 정도죠. 그러니까 완전히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애매모호한 이 황혼에게서도 나는 어떻게 써?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긍정이죠. 이 황혼이 나에게 뭘 줬어?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그러면 작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주 초긍정인지 아니한 사람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군요. 그래서 나는 이 힘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이 힘을 확대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황혼의 손을 만지면서 나는 위로와 위안을 얻었거든요. 누군가 함께 연대해준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어디에게? 세상 모든 것에 전파시키고 싶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로 소외된 것들, 그죠? 나의 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때로는 뭐냐면 아까 토인들에게도 뭐 이런 거 있잖아.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 어쨌든 간에 다 소외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소외 계층에게 나의 힘을 전달해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이 따뜻한 손길을 주면 얘들이 뭐야? 모르긴 몰라도 나오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뭘 받겠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이제 내 골방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아늑하답니다. 왜냐면 나는 여기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긍정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일도 커튼을 걷겠지. 황혼아 나도 내일도 커튼을 걷을 겁니다. 내일도 커튼을 걷겠지 합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아까 위쪽에 나오진 않았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겠지. 그죠?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있어요. 여기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겠죠.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떤 외롭고 고독한 누군가가 있을 거야. 나오진 않았으니까 가로칠게요. 다음 이건 또 뭐야? 필기하고 왼쪽 빨리 필기하고. 자, 다음 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방입니다. 다다미방이야. 요거는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당시에 쓴 겁니다. 근데 윤동주의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 저기 만주 벌판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과 총 들고 직접적으로 싸워요. 근데 맨날 귀에 들리는 소리는 누구냐면 나랑 친했던 친구 철수가 무장투쟁을 하다가 뭐 죽었더니 뭐 다쳤느니 이런 소식이 들려요. 나는 지금 뭐예요? 일본에서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공부한다 치고 있는 거야. 그게 나에게 어떻게 써? 아주 마음이 아픈 겁니다. 계속 볼게요. 죄책감의 일종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씁니다. 시인은 왜 슬픈 천명이냐면 하늘의 명령이야. 시인은 나에게 명령을 내렸어. 뭐야? 하늘이 시를 쓰라고. 그죠? 장군은 어떤 명령이야? 하늘이 적과 싸우라는 명령이죠. 근데 나는 시인이니까 적과 싸울 수는 없어. 싸우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슬픈 천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마음 많은 만주벌판에 가서 싸우고 싶은데 나는 하늘의 명이 시를 쓰라니까 마음이 좀 아픈 거야. 그래도 한 줄의 시를 써보겠대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늙은 교수의 강의 세모칠게요. 그 중에 포인트가 되는 건 늙은입니다. 늙은. 그럼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건 뭐냐면 현실과 무관한 학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배운답시고 배우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런 일제강점기 시대에 해방을 찾을 수 있는 길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야. 현실과 무관한 걸 배우는 거야.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은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죽기도 했나 보죠.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러면 나는 침전 중이군요. 가라앉는 거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나는 좀 무기력한 거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성찰이네. 윤동주 씨의 특징은 자아성찰이 나오는데 그 자아성찰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겠어 이 말이 나오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밤비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냈답니다. 등불 동그라미였고 어둠이 세모가 되겠지. 그러면 아까 보기 박스에서도 그거 있었죠. 나의 골방이 점차 밝아진다며 이 얘기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 역시 아침도 동그라미겠죠. 밝음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입니다. 이 최후의 나는 동그라미겠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지요. 그죠? 또는 본질적인 나죠. 내 모습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야. 그죠? 하지만 그 위쪽에 미음 바로 위에 보면 나는 침전하고 있죠. 미음에 있는 나는 침전하잖아. 그게 현실적인 자아입니다. 현실적인 나.
마지막,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답니다. 손을 내민다라는 건 힘이 있는 쪽에서 또는 긍정적인 놈이 부정에게 손을 내미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면적인 자아가 또는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을 잡는 최초의 악수랍니다. 일종의 내면적인 자아가 얘기하겠죠. 너의 모습은 바로 나야. 너도 할 수 있어. 왜 이래? 일어나야지. 이런 거겠지. 좋아.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 자, 상황을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현실적 자아와 그 다음에 내면적 또는 본질적 자아, 어쨌든 간에 내면적이라고 해도 좋고 뭐 본질적이라고 해도 좋고 얘 둘이 대립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거나 제 말투에서 이미 드러났죠. 현실적 자아가 좀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살아갔잖아. 그러니까 얘가 부정이고 이 내면적 자아, 본질적 자아는 원래 긍정인 거야. 근데 저 긍정을 나는 잊고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나는 자아 성찰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달은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모습은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현실적 자아는 일제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나 볼게요. 자, 육첩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첩방. 늘 어둠과 함께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육첩방이고 어둠이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라면 이런 부정적인 세상에서 나는 현실적 자아는 어떻게 하냐면 늘 싸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침전합니다. 아니, 침전이 아니라 침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현실적 자아가 선택한 길은 침전. 무기력함입니다. 아주 무기력함이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적 자아는 어떻게 살고 있냐? 똑같아요. 육첩방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죠. 내면적 자아도요, 육첩방과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시대적 배경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면적 자아는 침전하지 않아요. 어디선가 뭘 가져와? 등불을 가져와서 그것을 밝힌답니다. 그러면 등불을 밝힌다니까 실천 의지가 있군요. 그래서 뭐야? 어둠을 밀어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등불을 가져와서 어둠을 몰아내네. 무기력한 게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아주 현실 극복적 실천 의지가 있군요. 실천 의지가 있고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내면적 자아와 즉 나의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는 좀 다르네요. 이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나는 원래 나의 본질적 자아, 나의 본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내면적 자아의 나가 현실적인 자아 나에게 최초의 악수를 한다고 그랬죠? 얘가 동글동글, 얘가 세모겠죠. 그래서 뭐 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의 본 모습은 내면적 자아의 나야. 내가 멋있어 보여? 아니야, 이게 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결국 두 자아의 화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두 자아의 화해가 됐다라는 건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로 흡수된 게 아니라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겠죠. 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의지를 표출했던 그런 작품을 한번 했었고, 그러면 여기서 유사 작품을 하나 또 끌어와 볼게요. 비슷한 걸 한번. 윤동주는 평가원이 또 좋아해요. 윤동주, 이육산 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저항하면서 살았던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치롭다고 판단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청록파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청록파.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청록파 애들은 현실적인 얘기 안 하고 자연 친화적인 얘기만 했잖아. 자연이 좋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말 그대로 청록파가 뭐냐면 자연이야. 자연 노래 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게 가치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오히려 시험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청록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오는 거야.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저 배울 때까지만 해도 청록파의 제자들이 이 한국 문학을 다 휩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잘 나왔는데 걔네들은 이미 다 죽었고요. 이제 요겁니다. 자, 이제 이육사에서, 윤동주시에선 늘 자아성찰이 나오더라고요. 자아성찰.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윤동주의 자아성찰은 뭐냐면 자신의 소임, 겸손하게 표현하면 작은 임무, 자신의 소임을 실천하는 힘이 됩니다. 실천하는 힘이 돼요. 현실적 자아, 나의 모습, 침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이거든요. 자, 요 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황은 자, 내가 이렇게 나는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슝해서 뭐냐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이 이쪽에서 싹 불어오니까 내 바람을 딱 맞고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산들산들해서 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는데 쟤는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갑자기 생각합니다. 저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걸 찾았어요. 뭐냐면 나의 괴로움. 지금 살아가는 나. 괴로움의 이유, 원인, 이걸 몰랐어요. 나는 지금 늘 괴롭고 슬프거든요. 근데 나 지금 왜 슬프지? 나 왜 이렇게 괴롭지? 몰라요.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가는지 나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바람은 성찰의 매개물입니다. 이놈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매개물이야.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내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합니다. 나의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나를 되돌아보니까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대요. 한 명의 여자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한 명의 여자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적인 괴로움이 아니라는 얘기야. 누군가를 사랑하다 그 여인이 나를 찼어. 그죠? 나를 버렸어. 그러면 그 여자 때문에 나는 괴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개인적 괴로움이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이유가 없어. 한 명의 여자도 사귀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남은 건 뭐야? 바로 괴로움의 원인은 사회적인 원인이겠죠. 그죠? 그럼 이거 바로 해서 그러면 사회적 괴로움. 이렇다면 결론은 이거밖에 없죠. 사회적 괴로움입니다. 이 일제시대라는 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구나. 그러면 일제시대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면 윤동주 입장에서 어떻게 써? 그 괴로움을 주는 일제시대를 제거하고 싶겠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냐면 아이고 나를 이쪽으로 좀 더 빼자. 자 나는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강물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바람은 세무입니다. 시련입니다. 자, 바람이 불어서 강물이 막 푸럭푸럭 치는 데를 나는 흘러가고 있어요. 무척 위태로운 상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위태로운 상태, 이게 일제시대죠. 그러면 위태로운 상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할까? 여기 안 나오지. 지금 여기 안 나오지. 여기까지 나오냐? 그지? 이씨. 여기서 여기다 어떻게 써볼게. 자, 요런 위태로운 상태면 여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태로움 속에서 위태로우면 나라가 흔들흔들하면 이 흔들흔들한 원인이 뭐지 찾아서 나는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반석 위에 있어요. 평평한 바위 위에 편안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인지도 모르는 거야. 막말로. 그러니까 나라가 편한데 난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 반석 위만 아니라 또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한 발 떨어져 있는 반석 위와 언덕 위에만 존재했다는 거야.
그럼 나를 반성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이렇게 늘 편안하게 있었다니. 요거는 뭐냐면 에이씨. 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그러니까 뭐야? 부정적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석 위에만 있고 언덕 위에만 있는 삶을 청산하겠다고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사회적인 괴로움의 해결을 해결할 거라고요. 바람과 강물을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죠? 이 글의 제목은 뭐요? 얘가 바람이 불어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를 깨우친 거죠. 바람이 불어서 내가 어떻게 산지 알았어요. 바람이 안 불었다면 일제시대에 편안하게 반석 위에 있는 나 자신을 못 봤을 겁니다. 바람이 안 불었다면 일제시대에 편안히 언덕 위에 있는 나를 확인하지 못했을 거야. 바람이 불어서 그때부터 나의 모습을 추측했죠. 이 원인 모를 괴로움은 뭘까라고 추측해봤더니 바로 뭐야? 한 명의 여자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괴로움은 아닐 거야. 그렇다면 사회적 괴로움이야. 그 사회는 뭐냐? 바람 불고 강물에 휩쓸려가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석이 언덕 위에 있었답니다. 자, 요건 누구 거냐면 윤동주 작품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1번부터 3번 있죠? 쓱 풀어주십니다.